자, 여러분 교재 49페이지에 자, 밑에 그림 보시면은 자,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발표된 정보.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무슨 거라 하냐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자, 과거의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인데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뭐가 존재한다? 정보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존재를 해요. 이때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C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주식시장에. 그럼 C젠은 회사 오늘 주가가 얼마냐? 그럼 과거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주가의 흐름을 보고 현재 오늘 주가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예측하는 거, 이거 분석하는 이런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술적.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이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인데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초과이윤, 불로소득인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 뭐를 가지고는 우수한 정보. 우수한 정보는 뭐죠?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우수한 정보는 현재와 미래의 정보죠. 비용을 투입을 해서 우수한 정보를 획득했어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어떻게 돼?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를?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하면은 초과 이윤을 뭐 한다? 얻을 수 있다. 자, 우선은 이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과거의 정보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더해줍니다.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돼.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이 시장을 우리는 무슨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도 과거와 현재만 반영됐기 때문에 미리 또 정보를 얻기 위한 뭐가 발생한다? 정보 비용이 존재를 해요. 자, 이때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표됐고 현재 발표되잖아요. 이걸 공식적으로 공표는요, 공식적으로 발표. 이 얘기 줄여서 공식적으로 발표, 줄여서 공표.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과거 이미 발표됐고 현재 발표되고 있다. 자, 이런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시장 가치의 변동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 자, 이 기본적 분석인데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뭐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어. 그렇지만 뭐는 또 우수한 정보, 미래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초과이윤은 얻을 수 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이때 이 그림 보면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 당연히 다 가지고 있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시험 문제에 28구의 시험에 나온 용어가 요거거든요. 이 강성, 요걸 개념은 28의 정답 지문, 또 29에도 나왔는데 공표된 정보든 뭐들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뭐에?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이 개념을 28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어요. 개념을 많이 묻는데,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인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 이걸 완전한 정보야. 완전 경쟁 시장에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 근접된 시장이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완전 경제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한 잘 부합되는 시장. 요게 또 출제를 또 2년 전에 또 했어요. 예?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시장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결코 뭐를 얻을 수 없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약성과 중강성은 뭐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이거는 결코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자, 여러분 우리 논리학에 이런 게 있거든요. A는 B다. A는 B다. 논리학에. 이 말은요. 이 A가 이 B 안에 포함이 되면은 이 문장은 뭐다? true. 참. true. 참. 그러면 A가 뭐냐? A는 완전 경쟁시장.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완전 경쟁시장의 A가 완전 경쟁시장. 그럼 B는 뭐다? 우리는 할당, 효율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자, 요 포함관계를 보세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뭐다? 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문장은 뭐? 맞는 지문.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맞아요. 그럼 역은 성립하나? 역은 있죠. B는 A다 하면 어떻게 돼? B는 A다 하면 요거는 false, 거짓. 뭐다? 왜 요거는 성립하잖아요? 그러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틀린 지문이다. 왜? 요 빗금친 부분이 완전 경쟁 시장에 뭐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이 무슨 시장? 이 빗금친 부분을 우리는 무슨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 그럼 이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그래서 시험 지문에 출제를 요구하거든요. 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시험에 요거 없다로 또 정답을 한번 또 출제해서 요 두 번 출제했거든요. 있다 없다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 51페이지에 거기에 1번의 끝에 있다, 2번 끝에도 있다, 동그라미. 이거 시험에 없다고 출제 많이 하거든요, 항상. 말을 바꿉니다. 자, 불안전 경쟁 시장도 뭐가? 정보의 가치와 뭐가 일치한다면 정보 비용이 서로 같다. 정보 가치가 1억인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도 1억 서로 같으면요. 뭐가 없다? 초과 이윤 자체가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무슨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근데 만약에 초과 이윤이 있다. 초과 이윤이 있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어요. 자, 이 얘기거든요. 자, 그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요. 할당 효율적 시장.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뭐가 돼?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도 한번 또 정답을 물었었죠. 자, 맨 밑에 정보 가치 구하는 거 있죠.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할 때는 확실히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뭐를 뺀다?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뺀 게 바로 정보의 현재의 가치가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52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상권이 나오죠. 자, 상권은 배후지라고 하죠. 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데 뭐가 된다? 우리는 점포에 상업용 점포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정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이다. 상권의 범위는 변해요. 유동적, 가변적이다. 여러분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상권의 범위도 확장되잖아요. 예, 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상권에 관련해서 또 우리 주거지나 공업지보다는 상업지에서 중시되는 게 또 가로죠. 여러분 우리 밖에 저기 보면 차도도 있고 옆에 사람 다니는 게 있죠. 그게 가로예요. 예? 그래서 가로는 고객이 뭐다? 통행하는 장소예요.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인데 주거지나 공업지보다는 상업지에서 더 중시되는 게 뭐다? 가로야. 예? 그래서 이 가로 분석, 상권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분들은. 왜? 예? 여러분 아파트 거래도 중요하지만요. 상가 거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는요.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 있죠. 불황으로 갈 때가 제일 상가 거래가 활발해요. 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좋은데 6개월에 한 번씩 막 바꾸는 것도 있어. 예? 자, 그럼 공인중개사는 그걸 거래하는데 뭐까지 해야 돼? 예? 인테리어 보면 간판에다가 인테리어 뭐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권리금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예? 공인중개사. 자, 여러분이 우리 상가 주인이요. 예? 내가 5천만 원 권리금 주고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분이 장사가 너무 잘 됐어. 근데 주인분이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겠어. 뭐 재건축 한자 재건축한데 또 정부가 허가를 안 내줘서 2년 뒤로 재건축한다. 그럼 인도는 계속 장사를 해야 될지가 아니라 나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주인 하겠어? 전문가가 아닌데? 그럼 또 들어와야지. 근데 이때 뭘 한다? 집주인이 앞에 사람이 권리금 얼마인데 나는 요거 장사 너무 잘 된 장소니까 난 권리금 앞에는 5천인데 나 1억 받아야겠다. 집주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건물주가. 예? 그러면 어떻게 돼? 1억을 받겠다는데 중개업자는 알죠. 거래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니 요거 5천만 원인데 1억 하면 이거 들어올 사람 없다.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그럼 건물주가 그럼 5천만 원이라도 받아달라 하면은 본인 중개사는 1억 받았어. 그럼 5천만 원 내 거야. 예? 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는 사람 있죠. 매수자한테 절대 어떻게 돼? 매도자가 과거 얼마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거래 깨져.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전에 미리 알았어요. 돈은 줬는데 미리 해서 자기는 권리금이 이 사람이 앞에 5천만 원에 자기는 2억 주고 들어왔다. 1억 5천 돌려달라고 소송 걸었는데 소송 패소했어요. 야, 그 돈은 누구? 공인중개사 컨설팅 수수료. 그러니까 여러분 상가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열심히 해서 상가 경기 안 좋을 때 여기 많이 망가돼요, 보니까. 저기 보니까 다크하우스 2층도 없어지고 저 옆에 가니까 감자탕도 없어지고. 예? 많이 바꾸고 우리 산책하다 보면요, 일주일 전에 저기 있었는데 없어지고. 예?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데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주거용 부동산은 출제를 안 해. 그리고 공업용 부동산도 잘 출제 안 해. 여러분 거래 잘 안 하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이 이유 많이 난 게 상권 분석이야.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상권 분석을 매년 출제를 해요. 올해도 출제합니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은 2년 연속 이론을 출제했고요. 그전에는 계속 계산 문제 출제했어. 올해는 계산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다? 상권 분석 모형. 올해 출제를 한다. 하여튼 올해는 계산 문제가 중요해요. 계산 문제는 두 학자. 누구?
레일리와 허프 요 두 학자인데 여러분이 24회, 26회, 27회는 레일리, 25회와 28회는 허프 계산 문제, 20회도 허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내는데 올해도 둘 중에 하나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가 예상된다. 계산 문제 나오면 내일 아니면 누구? 허프. 알면서 가서 틀리는 건 좀 그래요. 문제. 출제된 거 알면서. 자,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을 해서 상권 분석 모형에 도입한 최초의 학자. 최초의 학자가 누구? 레일리. 최초니까 시험에 그래서 많이 내는 거예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거기 보니까 무슨 모형? 중력 모형. 요 모형인데, 자,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 그럼 도시 단위를 기준하거든요. A 도시 예를 들면은 40만 명. 도시 단위를 기준해요. 그러면 B 도시 예를 들면은 B 도시는 얼마? 10만 명. 이렇게 도시 단위를 기준했을 때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 절대적 거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간에 뭐가 있다? 우리는 C 도시가 있는데 C 도시에 소비자 5만 명이 A 도시에 몇 명 물건 사러 가면 나머지는 몇 명 B 도시로 가느냐. 여러분 A 도시에 몇 명 가면은 B 도시에는 몇 명 가느냐. 예? 이걸 뭐라고 해? 상대적이라고 하죠. 예?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 크기를 설명해. 상대적이란 말이 나오면요. 분모 분자로 나와야 돼. 상대적이라는.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 크기인데 그러면은 이런 거죠. A 도시 여기 그러니까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그럼 나머지는 B 도시로 몇 명 가느냐. 이렇게 분모 분자로 나오는 게 뭐다? 상대적 크기야. 상대적 들어가면 이렇게 분모 분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A 도시로 몇 명 가면 상대적으로 나머지는 B 도시로 몇 명 물건 사러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상권은 어디가 커요? 아까 우리 보면 상대적으로 요거잖아요. 요건 A 도시 상권. 여기는 무슨 도시? B 도시 상권. 어디가 커? A가 크지. 그림 보니까 요걸 전문 용어로 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아폴로 니우스 원. 뭐 어떻게 유도하는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상권 분석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문제 나오면 계산 문제잖아요. 그때 유인력,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은 비례죠. 어떻게 돼?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C 도시 소비자가 A 도시로 몇 명 가냐? B 도시로 몇 명 가냐? 이것은 A, B 두 도시의 크기인 뭐야? 인구의 비례. 비례는 뭐로 간다? 비례는 분자로 가. 인구의 비례하고 요 점이 뭐다? 상권의 경계의 뭐다? 분기점. 이 분기점으로부터 요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 여러분 거리 제곱은 무조건 반비례야. 반비례는 어디로 간다? 분모. 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여러분요 이 중력 모형 있잖아. 요거 시험 문제 4번 냈거든요. 13회 시험과 29회 시험, 13회 시험, 29회 시험 정답이야. 뭘로? 비례 반비례를 바꿨어. 인구의 반비례. 거리 제곱의 비례 이렇게 출제를 13회, 29회 했고요. 25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고 22회도 출제했어. 4번 출제했어. 요 중력 모형 많이 출제했죠. 13회 그리고 22회, 25회, 29회 비례 반비례 바꾼 건 13회, 29회 4번 출제. 계산 문제 4번 출제. 계산 문제 4번 출제. 우리가 17회 시험 처음 출제해서 우리가 24회, 26회, 27회 4번 출제. 계산 문제는 4번. 많이 출제하죠? 핵심 그것만 딱 기억해두면 되죠. 올해는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 잘 확인해 두시고 분모 분자 할 때 뭐야?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거. 그럼 여기는 얼마? 그럼 A 도시는 뭐? 인구 지금 얼마? 40만 명에 비례하고 거리 10km 제곱에 반비례. B는 얼마? 인구 10만 명에 비례. 거리 얼마?
5km 거리 제곱합니다. 요거 계산하면 돼. 요거는 2개 곱한 거 뭘로 간다? 탄력성 배울 때 분모. 요거 2개 곱한 건 뭐다? 분자. 그렇게 계산하면 돼. 요거 수식만 만들 줄 아시면 돼. 그 다음 계산하기 쉬워요. 요거 항상 요거 유인력. 자, 그러면은 이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했어요. 이 수정을 해서 나타난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 누구? 컨버스.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뭐를 수정했을까요? 요 인구죠. 요 인구. 인구를 처음에는 컨버스도 인구로 계산하다가 수정을 했어. 뭘로? A 도시의 쇼핑센터, B 도시의 쇼핑센터에서 매장 면적으로 수정했어. 매장 규모. 매장 규모의 뭘로? 매장 면적. 인구를 뭘로? 매장 규모의 매장 면적으로 수정했어. 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수정을 한 거예요. 자, 시험 문제, 계산 문제는 18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계산 문제는 18회 시험에 출제를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16회 시험, 22회 시험, 29회 시험에 이론이 출제했어. 뭐가 출제했다? 여러분이 A 도시의 A 쇼핑센터, B 도시의 B 쇼핑센터, 그 두 도시의 쇼핑센터에 있어서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요게 출제하네. 여러분 세 번 다 뭐다? 구매 영향력이 뭐? 같은 점. 밑줄. 그게 포인트.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에서 뭐다? 상권의 경계가 정해진다. 그게 포인트. 계산은 못해도 돼요. 왜냐? 루트 계산 못하잖아요. 여러분 요거 계산 못할 거 아니에요. 예? 덧셈 뺄셈도 안 되는데 뭐. 근데 답 찾을 때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요거 배웠죠? 예? 여기가 이렇게 크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 반이 얼마? 15kg 반하면 얼마? 7.5kg. 그럼 답은 7.5kg보다 더 커야죠? 경계 7.5kg 커야죠? 그러면은 보기 5개 중에 한 2-3개가 나올 거야. 그럼 그것 중에 찍으면 돼. 계산 왜 해? 근데 답은, 이런 문제 답은 1번은 없어. 그럼 1번 빼면 답은 또 2개 놓고 찍으면 돼. 근데 3번도 답을 잘 안 해. 2번 아니면 4번이야. 그러면 2번 딱 찍으면 또 다 맞는 거야. 요령이지 뭐, 그런 거 찍는 것도. 상권 분석 모형의 정답은 거의 계산 문제 2번이 많아요.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시험 전하면 못 풀 거면 찍어야지 2번. 뭐 안 풀 거면 찍어야지. 1번, 5번 찍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는 걸 아세요? 찍는 것도 요령이게 찍었지. 상권 분석 모형은 몇 번? 2번. 네, 기억에 좀 해놔야지. 자, 우리 아까 계산 문제 또 누구? 허프. 내일 아니면 누구 출제한다? 허프. 허프는요, 15회 시험에 처음 계산 문제 나왔어요. 15회, 16회, 예? 그리고 20회, 23회, 25회, 28회. 6번 냈네, 계산 문제. 계산 문제만 6번. 이론은 13회, 16회, 그리고 우리가 17회, 또 22회, 29회, 30회. 이론도 6번이네. 야, 작년에도 허프 문제 아예 이론으로 출제했어, 허프. 허프가 또 중요한 거예요. 허프는요, 앞에 뭐를 붙이냐면 확률을 붙이면 돼, 확률. 확률의 동그라미. 확률. 무슨 얘기냐? 소비자가 있는 거주지, 도시, 광명시 몇 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50만 명이다. 그럼 이 50만 명에서 우리는 홈플러스 몇 명 가고, 롯데마트 몇 명 가고, 이마트 몇 명 갈 거냐? 그거 조사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게 무슨 뭐야? 허프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구 50만 명이 우리가 특정 쇼핑센터,
특정 할인점, 예를 들면 이마트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확률. 경험적으로 물건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몇 프로 되느냐 이거지. 몇 프로. 예? 그 확률이 붙어요. 자, 그러면은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소비자 거주지가 있는 여기 아까 몇 명?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50만 명이다. 그럼 50만 명에서 5km 지점에 여기 A 할인점이 있고 또 몇 킬로? 10km 지점에 뭐가 있다? B 할인점이 있다. 그럼 이때 이 A 할인점을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 세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A 할인점의 매장 규모, 매장 면적 몇 제곱미터냐? 연면적 나오죠? 예? 그 매장 규모, 매장 면적, 그리고 소비자 거주지에서 A 할인점까지 뭐? 거리, 그리고 또 뭐? 거리, 그 뭐냐? 경쟁 쇼핑센터가 몇 개 있느냐? 지금 요건 B 하나밖에 없죠? 뭐, 우리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요인의 영역만. 요거 22회와 29회 시험에 출제해서 그 세 가지 요인. 세 가지 요인. 그러면 항상 계산할 때 뭐를 구해야 돼? 우리는 A 할인점을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 뭘로 표현한다? 시장 점유율로 표현한대요. 시장 점유율 구할 때는 분모는 전체야. A, B 유인력 두 개 전체에서 분자 구하고자 하는 A를 구하면 돼. 항상 계산은 시장 점유율을 제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용객 수나 매출액 이렇게 구하면 돼요. 항상 제일 먼저 구할 건 뭐를? 시장 점유율을 구한다. 분모는 전체에서 구하고자 하는 점포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보시면 돼요. 이 시장 점유율이 A 할인점을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 살 확률을 시장 점유율로 표현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서 3km 지점에 C 할인점이 신규로 들어선다. 여기 신규로 들어서면 어떻게 돼? 소비자 거주지에 50만 명의 변화가 없는데 상권, 한 지역사회 상권에서 거주지는 50만 명 변화가 없는데 신규 할인점 C가 들어서면은 고객이 A, B 갔던 고객이 여기도 오겠죠. 여기서 뺏기죠, 고객. 그러면 A, B 고객은 뭔다? 감소하고 B는 신규 들어서면서 고객이 늘어나죠. A, B 감소한 만큼 C가 늘어나요. 이걸 뭐라고 해? A, B 합쳐서 5만 명 감소했는데 그럼 C가 5만 명 증가했어. 이걸 뭐라고 하죠? 제로썸이라고. 제로썸 게임. 전문용어로. 그래서 허프 모형은 뭐다? 제로썸 게임. 요 용어를 좀 알면 돼. 제로썸 게임이 나타나요. 허프의 확률적. 뭐가? 상권이 고정되어 있을 때. 50만 명 변화가 없다. 제로썸 게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인구는 변화가 없는데 거기에 할인점 하나 있으면 되는데 2개, 3개 들어오면 어떻게 돼? 경쟁에서 매출액이 줄어들죠? 네,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 요즘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활용도가요 작년에 비해서 50% 더 증가했다 하더라고요. 보는 시간이나 뭐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마트나 이런 가서 물건 사기보다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는 게 많아요. 배송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년 이내 운하 할인점이 반 이상이 없어진대요. 예. 스마트폰 다 주문하니까. 은행 점포 60%가 없어진대요. 스마트폰 다 하니까. 점포 뭐 한가하지 뭐. 안 가잖아요, 여러분. 네? 바뀌는 거야. 학교? 네? 50%가 없어진대. 뭘로 해? 이번 봤잖아요. 등교 안 해. 요걸 다 하지. 자, 앞으로. 학교도 없어져. 네? 지금 미국이 난리났죠? 미국 대학교 기숙사 다 폐쇄했어요. 유학 갔던 사람 다 돌려보냈어. 거기에서 뭔다? 인터넷으로 수업 들어. 네? 수업료는 반값. 앞으로 그 운하 대학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인터넷에서 미국 대학 가서 듣지. 우리나라에서 듣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지 말래. 돈 여기서 내고 인터넷 듣고 거기서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거야. 질문. 예? 출석 부르고. 나 서울대가 안 갑니다. 서울대 왜 가요? 앞으로 엄청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 중국어 잘하고 뭐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1등이야. 왜? 해외로 가는데. 예? 예? 연세대학교 1년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예? 미국 하버드 때 1,000만 원 가는데 예? 수업료 반값 때려버리면 예? 그래서 뭐만 내면 돼? 마지막 논문 발표할 때만 미국 가서 발표하면 끝. 수업은 다 한국에서 듣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 과외시킬 필요 없어요. 예? 뭐만 시키면 돼? 예? 영어 열심히 시켜. 뭐 AFK나 열심히 보게 만들어요. 예? 컴퓨터나 열심히 하고 있죠. 예? 한국 공부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 예? 그래서 요즘 고3 학생들이 공부 안 해요. 예? 저들 특강 가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했지.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 90%가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데 아니 5년, 6년 전에 전국 1등이 지금 5급 공무원 공부한다. 여기 국가가 미쳤어요. 그런 거, 야, 전국 1등이 어떻게 공무원 공부를 해요? 더 창조적인 거 가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이 미친 거야, 지금 다. 대학교가 다 공무원 공부 시켜요. 잘못된 거지. 서울연구대에서 무슨 공무원 공부해. 대한민국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이끌어는 사람 다 외국 가버려. 예. 민사고 출신 우리나라 안 옵니다. 다 외국 가요. 공부 1, 2등 한 사람. 전부 다 외국 갑니다. 예? 서울 갔고 다 외국 갑니다. 한국 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상권도 글로벌하게 바뀌어. 이제는. 인터넷. 직구란 게 있죠. 이커머스라는 게 나와야 이제는. 국내에서 필요가 없어. 더 싸, 외국이.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제 상권 분석 모형도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필요 없잖아. 이제 직구. 거리가 없잖아. 거리 제한이. 이제는. 거리 제한이 없는 시대로 왔잖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주문하면 다 바로 오는데. 예? 요즘은 경쟁에서 배송비는 뭐다? 무료. 외국은 항공 운송비만 내면 되고. 야,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시험문에 지금 우리 상권 분석 모형 이제 거리만 배우는데 나중에는요 이커머스를 배워야 돼 이제는. 예? 지금 그 대학교는 배우는데 여러분 우리 교재는 지금 출제를 아직 안 해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왜 얘기하면 가끔 출제위원이 그런 용어가 나와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있죠.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해가 들어가면 전자 쪽으로 들어가면 전자상거래 늘 생각하시면 혹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시험 문제 우리 예상 못한 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넬슨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소매 입지 이론인데 넬슨이라는 학자 보면요. 이 점포의 경영 주체, 점포 경영주인데 어느 장소 지점에 점포를 입지를 해야 그 점포로부터 최고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점포 입지하는 8가지 원칙을 발표를 했어요. 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8가지 원칙 중에 누가? 넬슨인데 그 넬슨은 그 중에서 뭐를 강조한다? 8가지 중에서 양립성을 강조한다. 또 용어가 어려워. 양립성. 양립성이라는 용어는 뭐냐 하면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그럼 우리 병원 하면 뭐다? 약국. 이런 식으로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 간에 고객을 서로 주고받아. 그래서 매출액을 올려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 이약 분업이 됐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사야죠. 그러니까 둘 다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영화관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화만 봅니까? 배고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팝콘 사고 콜라 사고 핫도그 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같이 매출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영화관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야. 손님 없으면. 그래서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망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망하는 거야. 거기 입점한 보안관계 있는 점포가. 다 망하는 거야. 자, 여러분 2002년도 그때 월드컵 할 때 제일 우리나라 매출 최고 빅
히트가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야 노래 너무 좋았어 월드컵 할 때. 그래서 나이트가 최고의 매출이야. 그 중에서도 신사동 나이트. 네? 아 그때 당시 2000년도 매출 최고야. 근데 그 옆에 양평 해장국집이 있어. 근데 그 해장국집이 매출액이요 진짜 장난 아니야. 밤새 24시간 해서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손님이 시간마다 나오니까 시간마다 계속 그래서 손님 막 대기하고 있으니까 옆에 점포 트고 해서 엄청 크게 했어요. 근데 나이트가 망하는 순간 이 양평 해장국집도 뭐냐? 돈 빌려서 대출 받아서 샀는데 망했지. 그런 거야. 보안관계는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야. 같이 흥하면 같이 흥하고. 이게 보안관계. 양립성. 그래서 양립성 할 때 공인중개사 왜 중요하냐면 우리 건물 있잖아. 이런 건물이면은 7층 뭐 6층 뭐 5층 뭐 이렇게 돌 때 서로 무슨 관계? 대체 관계 되면 안 돼. 서로 무슨 관계? 보안관계는 점포들이 들어오도록 여러분은 뭐 한다? 중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건물이 살고 건물 가치가 올라가. 고객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잘 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보안관계. 그 양립성을 그래서 넬슨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또 보시면은 크리스탈러가 나와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인데 이건 1933년도에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나타난 이론인데 이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여기 중심지거든요. 그럼 중심지가 뭔지 아세요? 이 중심지는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고객이 존재하는 배우지에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를 시키려니까 공급할 수 있는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이렇게 최대한의 이 먼 거리, 최대한의 먼 거리를 뭐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런데 문제는 최대한의 거리인데 문제는 요게 우린 중심지의 활동이 제공되고 있는 공간적 한계인데 수요가 뭐가 될 때까지? 수요가 뭐? 요 선상의 수요가 제로야. 요거 선을 넘어가면 수요가 마이너스. 그럼 수요가 마이너스는 수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는데 공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수요가 0이 될 때까지만 공급해야지. 그래서 시험 문제 24에는 요걸 수요를 1로 출제한 거야. 1이 아니라 뭐다? 0. 수요가 없을 때까지. 그런데 또 요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있잖아요.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망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매출액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많이 이제 오픈하는 집이 뭐냐? 그러면 치킨집인데 여러분이 자영업자 중에 그럼 치킨집보다 더 많은 게 커피숍이에요. 예? 더 많습니다. 커피숍이 치킨집 매출액이 전국 평균입니다. 뭐 따지지 말고 전국 평균으로 하루 매출 몇 개 팔아야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고 인건비가 되느냐.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프랜차이즈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에 통닭 30마리를 팔아야 된대. 평균. 그래야 최소 생존을 한대. 그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예? 그러면은 문제는 30마리 아니고 20마리 팔면은 망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50마리 팔면 이윤이 많이 남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심지는 점포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이 오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를 무슨 범위? 최소한의 고객 수, 수유 수에 나타나는 이 범위를 무슨 범위? 최소 요구치의 범위야. 그러면은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 요구치의 이 범위가 뭐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중심지가 성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29회 30회는요. 29회 30회는 말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여튼 중심지 뭐 중심성 나온다. 중심지의 중심성의 크기가 어디냐? 크기가 여러분 중심지가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편의점 같은 거 이런 건 저차원 중심지. 학교에 학군이죠. 일정 범위의 학교 가야 되니까 이건 중차원 중심지. 백화점 할인점보다 고차원 중심지. 먼 거리에서도 물건 사기서 온다.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고차원 중심지. 백화점 할인점. 그래서 우리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중심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중심지의 크기, 분포, 양상을 이렇게 나누는 거 누구 이론?
중심지 크리스탈리로 작년, 재작년 출제했어요. 자, 그 내용을 우선 한번 확인을 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54페이지에 그 중간에 그림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요게 배우지 뭐다? 외접형. 밖에서 외접을 하잖아요. 여기가 중심지야. 그럼 중심지인데 이 원은 상권의 범위인데 여기서 이렇게 상권까지는 물건이 공급이 돼. 근데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은요. 이 지역은 재화나 서비스가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 서비스가 공급이 안 돼. 이게 배우지 외접형. 그래서 뭐가 온다? 이제 경쟁이 치열해.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 이렇게 배우지가 중첩돼. 이때는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을 해.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뭐가 온다? 이렇게. 뭐가 오죠? 정육각형이 와. 그러면은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빨간 부분이 없어요. 모든 지역에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상적인 모형. 무슨 모형? 정육각형. 이렇게 다수의, 이렇게 지금 요거는 그림이 3개만 그렸는데 다수의 이렇게 중심지가 분포됐을 경우에 중심지 상권의 형태의 이상적 모형은 무슨 모형? 정육각형. 정육각형. 그래서 크리스탈러가 나오면은 딱 머릿속에 뭐 떠야 된다? 정육각형이 이상적 모형. 하여튼 정육각형이 이상적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5페이지 애플범 교수의 CST. C는 고객이에요. 커스터머. 그리고 스파팅은 분포. 테크닉, 기법. 그러니까 CST. 원어로 그래 출제하기로 하고요. 이걸 번역하면 소비자, 분포, 기법.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가 있는데 고객이 물건 사러 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어디서 왔습니까? 지도상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런 온 것을 보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상권의 범위를 확정해. 그래서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을 하기 위한 기법이 바로 애플범 교수의 CST야. 그럼 상권의 범위를 알 수 있고요. 고객이 와서 물건을 뭐 사는지 카드 그림 다 나오잖아요. 고객의 특성도 파악해요. 한 달에 몇 번 오느냐, 1년에 몇 번 오느냐, 어느 정도 기간에 다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도 할 수 있죠. 광고,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경쟁 점포와의 경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고, 또 장사 너무 잘 되면 한층 더 올릴까? 점포 확장 계획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CST. 이거 실무적으로 직접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많이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요즘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가보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할인점 이런 데 가보시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 광명 코스트코는 안 준 것 같아요. 추천 가니까 꽉 차더라고요. 왜 꽉 찬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데는 텅텅 비던데, 저번 주 토요일, 금토일 뭐 조사한다고 한번 쭉 봤는데 하나로마트만 꽉 차고 뭐 다른 데는 다 텅텅 비더라고요. 하나로마트 왜 꽉 차냐 조사했더니 국가재난지원금은 하나로마트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농수축협에서 노비를 했겠죠.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재미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분석인데 지금 요것이 지금 여러분이 이제 시험 출제도 요거 하는데 앞으로는 요 범위를 많이 벗어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학교에서는요, 요거를 강의하는 거예요. 요거보다 더 범위 벗어나서 이커머스까지 강의를 하는데 그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왜? 출제원이 출제하면 앞으로 여러분 그 범위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까지는 출제를 하지 않는데 만약 계산 문제 출제를 하는다. 여러분이 우리가 부동산 입지론의 출제 위원이 당국대 교수인데 당국대 교수분이 출제를 할 때는 뭐를 출제하면 레일과 허프를 중요시해요. 이분은 이걸 중간 기말 계속 출제하거든요. 그해 중간 기말 출제하면 반드시 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예. 예. 이분은 늘 레일리 허프를 계속 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레일리 허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 이 학자 어렵다. 다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레일리 허프만이라도 작년에 2문제에 걸쳐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른 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교재 58페이지에 공업 입지 이론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중간에는 원래 출제하지 않으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빼주는 겁니다, 범위. 그럼 공부하지 마세요. 출제 원래 안 하니까. 상권 분석 모임만 잘 확인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공업 입지론, 지역경제 기반 이론, 도시 내부 구조론, 지대 이론 해서 우리 정책 이론까지 빠른 속도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